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약자로 GA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GAN은 응용성이 많고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뜻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 세 단어로 합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Generative는 생성적, 그리고 Adversarial은 적대, 그리고 Network은 신경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되는데요. 이 말뜻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Generative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걔는 대표적인 Generative 모델이 됩니다. 그 말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낸다, 이런 뜻이죠. 제가 기존에 배웠던 대부분의 모델들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었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답을 찾고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기존의 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이 데이터와 유사한 그런 데이터들을 새로 생성해낸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Variational Autoencoder도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Variational Autoencoder와 GAN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생성하는 목적이 약간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 Variational Autoencoder는 어떤 인풋 데이터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 인풋 데이터를 약간 변형을 시킨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실제 Variational Autoencoder를 활용할 때에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돌리고 싶을 때 만약 데이터 수가 너무 적으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 수를 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Variational Autoencoder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데이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런 인풋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싶을 때 주로 이 Varia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Variational Autoencoder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확연히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데이터에 약간 변형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새로운 데이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걔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겐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를 들면은 고양이 그림이 만장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Variational Autoencoder는 각 고양이 그림 하나 가져다가 그 고양이의 그림을 약간씩 변형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겐 같은 경우는 이 만장의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한 후에 새로운 고양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고양이의 그림은 기존에 있는 고양이 그림을 약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몇 가지 고양이 그림을 혼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양이긴 한데 전에 새로운 모습의 고양이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이 베리에이션보다는 겐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Variational Autoencoder가 마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데이터 양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 겐은 원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적대로 어떤 고양이 그림들의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기존에 이 안에 없는 새로운 고양이의 그림을 생성하는, 진짜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상당히 성능이 좋은 이 겐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실제 사람의 사진과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존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능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드버서리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적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G와 또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D가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와 얼마나 흡사한지 이것을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제너레이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너레이터는 위조지폐범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페이크 데이터, 위조지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리얼 데이터, 실제 지폐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 위조 지폐와 실제 지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보고 위조 지폐인지 실제 지폐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이 제너레이터가 굳이 아주 정교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적당히 만들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못한다면은 그냥 제너레이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제너레이터가 성능이 만약 좋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페이크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쉽게 구분할 거예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많이 좋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성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겠죠? 리얼하고 거의 흡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더 학습을 해서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제너레이터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가 더 성능이 좋아지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더 성능이 좋아야만이 페이크 데이터를 분별하게 될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더 좋아지면은 제너레이터는 더 성능이 좋아야만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너레이터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D는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이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훈련이 될 거니까요.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성능이 좋아지면은 이것은 제너레이터가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푸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겐 모델에서는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어드버서리얼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있죠.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 또는 오토 인코더나 그 외에도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겐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2014년입니다. 이안 굿펠로우가 이것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것이 소개된 이후로 AI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했던 이 르쿤 교수는 이 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가장 놀라운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이 겐의 세 가지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겐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딥러닝의 패러다임이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실제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발전하지 못했고 대부분 딥러닝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 겐이 나오면서부터 이 딥러닝의 패러다임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이 겐은 대표적으로 데이터의 라벨이 없어도 학습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라벨이 없더라도 그 주어진 데이터 셋이 있으면은 이 데이터 셋의 범주에 들어가는 또 다른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속합니다. 이것이 겐의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겐이 굿펠로우에 의해서 2014년도에 소개된 이후로 여러 가지 종류의 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겐들의 종류만 하더라도 현재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이런 많은 겐들이 있는데 이 겐들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이 페이크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즘 개발된 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페이크 데이터들은 여기 리얼 데이터와 거의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겐은 지금도 활발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겐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것은 트레이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겐들은 리얼 데이터와 구분하기 힘든 그런 페이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on-convergence 프로블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mod collapse라는 그런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겐이 학습을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여기 먼저 non-convergence 프로블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로스 펑션을 정한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할수록 대부분 다 그 로스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컨버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겐에서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저희가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브젝트 펑션은 미니맥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니맥스 프로블럼은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겐은 저희가 계속 학습을 할 때 그 웨이트 값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학습을 하지 못하고 그 네트워크의 웨이 파라미터들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겐이 학습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는 mod collapse 프로블럼입니다. 이건 겐에서 발견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MNIST 데이터셋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이 MNIST 데이터셋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10개의 숫자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숫자를 새로 생성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은 10개의 숫자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겐 알고리즘이 어떤 인풋을 제가 주어졌을 때 그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생성하는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3이나 5라는 숫자를 만든 것보다 이미 잘 만들어진 7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계속 만들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걸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7만 반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의 다양성이 너무도 제한적이 된 거예요. 그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마드 컬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마드 컬랩스에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걔는 여기 non convergence라는 것과 마드 컬랩스라는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겐을 만든 여기 이안 굿펠로우 있죠? 위키페디아에서의 소개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업적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겐을 만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굿펠로우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 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 구글 브레인, 오픈 AI 같은 굵직굵직한 회사에 다녔었죠. 참고로 이 굿펠로우는 딥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죠. 여기 벤지오 교수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겐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겐은 여기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는 G라는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되는 D라는 네트워크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여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G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D가 이렇게 있죠. 제너레이터는 인풋으로 여기 레턴 베리어블 또는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G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것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샘플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샘플은 실제로는 리얼 데이터는 아니죠. 페이크 데이터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G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위에 보면은 여기 리얼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리얼 데이터에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놓은 리얼 샘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리얼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G는 제너레이터에다가 인풋으로 들어갈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이 G 값을 G에 집어넣은 GG가 페이크 데이터, 제너레이티드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D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리얼 샘플과 제너레이티드 샘플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아니면 페이크 데이터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로 여기 아웃풋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리얼 데이터에 가깝다는 표현이고 0에 가까울수록 페이크 데이터에 가깝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위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본다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값은 뭐라고요? 여기 주어진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이 여기 G는 페이크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 리얼 데이터에서 왔을 그 확률,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가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리얼 데이터에 가까운 것이 되는 거고 그런 수치를 이 확률처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제너레이터는 여기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져와서 여기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여기 있는 제너레이티드 샘플, 가짜 데이터인 페이크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페이크 샘플을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이크 샘플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게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같은 모습을 하도록 마치 리얼 데이터 분포에서 온 것처럼 되는 그런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프로바빌리티가 있겠죠?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실수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D는 여기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이 리얼 데이터면은 여기에 1에 가까운 숫자를, 페이크 데이터면은 0에 가까운 숫자를 출력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리얼 샘플인지 아니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샘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너레이터 G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return variable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페이크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했을 때 마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리얼로 착각하게끔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는 것이 이 제너레이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서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본인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제너레이터가 더 성능이 좋은 쪽으로 향상하게 만들고, 또 제너레이터가 성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경쟁적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고 할게요.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브 파라미터가 제너레이터도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는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로스 펑션을 정해놓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잠깐은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에 있는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픽스를 시켜서 학습을 하지 않고, 즉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만 계속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반대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픽스를 시키고, 즉 거기에 있는 웨이트들을 학습하지 않고 여기 제너레이터만 학습을 할 겁니다. 이것을 서로 교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학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네트워크는 교대로 학습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시켰을 때는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해서 성능을 조금 높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제너레이터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점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다른 종류의 딥 뉴럴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겐의 최종 목적은 뭐였나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은 것이 최종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학습이 다 마친 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다 마친 후에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는 이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기 리얼 데이터와 거의 흡사한 그런 페이크 데이터를 많이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학습이 다 끝난 후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D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 G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리얼 데이터와 비슷한 그런 페이크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걔는 학습을 하는지, 그 부분이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주로 로스 펑션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오브젝트 펑션이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펑션은 로스 펑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스 펑션보다는 이 오브젝트 펑션 말을 쓰는 이유는 로스 펑션은 주로 저희가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킬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캔에서는 미니마이즈도 시키지만 맥시마이즈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브젝트 펑션이란 말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로스 펑션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오브젝트 펑션은 겐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공식인데요. 여기 LDG라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의 약자로 L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를 시켰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미니마이즈 시켰잖아요. 여기서 미니마이즈 시키고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은 지금 이 전체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이 이 값이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런 표현은 이 값인데 제가 이 값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식 안에 지금 두 종류의 이렇게 expectation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P 데이터 X라는 건데 이것은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이 X 자체가 리얼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론적으로 맞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expectation이라는 기호를 쓰고 이 X가 이런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실제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에는 이거 자체는 그냥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리얼 데이터셋에서 샘플링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식은 제너레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레텀 베리어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를 따른 이 G값은 앞에서 소개한 레텀 베리어블을 말하죠. 그런데 이 레텀 베리어블은 실제로는 적당한 분포에서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PGG는 간단히 사용할 어떤 디스트리뷰션인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적당한 G값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제너레이터에 보낸 거 그것이 페이크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GG라는 것이 바로 페이크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들어온 이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리얼 데이터잖아요. 리얼 데이터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값을 출력한다고 했죠? 이것은 1에 점점 가까운 값을 출력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어떤 값을 출력할까요? 지금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D가 0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D 입장에서는 이 값이 크게 나올수록 좋은 거죠.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나온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 말은 이 값 자체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은 이 값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페이크 데이터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을 점점 0으로 보내는 것이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값이 커질수록 좋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이 값이 커질수록 좋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전체 값, 즉 이 값이 커질수록 좋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으로 리얼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해서 리얼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여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해서 페이크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너레이터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현재 이 오브젝트 펑션에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죠? 제너레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 오른쪽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제너레이터가 여기서만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든 페이크 데이터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마치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값이 점점 커져서 1에 가깝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너레이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이 값이 점점 작아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리워드라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마치 리얼 데이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 데이터가 마치 리얼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속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일한 오브젝트 펑션을 놓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금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플레이어가 두 개잖아요. 플레이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하나는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해서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의 솔루션은 내시 이퀄리브리엄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게 될 때 이것을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의 optimal 솔루션이 결국은 리얼 데이터하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가 서로 같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globally optimal 솔루션은 generated distribution하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리고 원래 기존의 리얼 디스트리뷰션, 리얼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히 같을 때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미니맥스 프로블럼을 푼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서 제너레이터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쪽으로 학습을 해서 만약 이것이 적당한 값으로 컨버트 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여기 제너레이티드 디스트리뷰션하고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같다란 말이니까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하고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제너레이터가 리얼 데이터하고 구분이 안 되는 정말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이 제너레이터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그 목적과 부합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D스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이 D스타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optimal한 D를 말합니다. 그런 D에 의해서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의 셋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것이 리얼 데이터하건 페이크 데이터하건 관계없이 이것이 리얼 데이터라고 판단할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 결국은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리얼 데이터라고 맞출 확률이 50%라는 거니까 결국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니맥스 값을 찾는 것이 이 제너레이터가 리얼 데이터와 매우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 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각 플레이어마다 본인들의 전략, 스트래터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전략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가운데 한 플레이어가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옵티멀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여기 있는 대로 여기 각 플레이어마다 스트래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시 균형이다,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다. 이 말은 어떤 플레이어도 그 이상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플레이어들의 스트래터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만 자신의 스트래터지를 바꾼다고 할 때 내가 바꾼다고 해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 즉 현재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으로는 옵티멀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유니래터럴리 체인징이라는 것은 다른 플레이어의 스트래터지는 고정되어 있고 본인의 스트래터지만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유니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각 플레이어마다 스트래터지가 있는데 그것이 옵티멀인 상태, 그런데 조건은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의 스트래터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상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내가 취한 전략이 옵티멀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는 이런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게임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어 A가 있고 이 플레이어 A는 두 개의 전략이 있죠. 옵션 1과 옵션 2 전략이 있고 여기 플레이어 B도 옵션 1과 옵션 2라는 두 개의 전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A하고 플레이어 B가 각각의 옵션들을 선택한 후에 그 후에 이 플레이어 A하고 플레이어 B에게 주어진 보상이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플레이어 A에게 주어진 보상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플레이어 B에게 주어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 A가 옵션 1을 선택했고 플레이어 B가 옵션 B를 선택했다면은 플레이어 A는 4라는 점수를 보상을 받고 플레이어 B는 7이라는 점수를 보상을 받겠죠. 이런 식의 게임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언뜻 생각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레이어 A하고 B가 둘 다 옵션 2를 선택할 때 플레이어 A도 6이라는 점수를 받고 플레이어 B도 6이라는 점수를 받아요. 물론 여기를 선택한 것보다 플레이어 A는 7보다는 적은 점수긴 하지만 B의 입장에서 보면은 4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적인 그런 스코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따져보면은 여기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합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전체 합치면 12점이 되고 여기는 11점이 되고 여기도 11점이 되는데 여기는 제일 낮은 10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고정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대부분 이 경우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B가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지만 플레이어 A에서는 플레이어 B가 무언가를 선택한 후에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면 플레이어 B가 옵션 2를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됐죠? 이 상황에서는 플레이어 A는 옵션 2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옵션 2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옵션 1은 6점인데 옵션 2는 7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옵션 2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옵션 2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A는 옵션 2를 선택하면 4점인데 옵션 2를 선택하면 5점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B가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플레이어 A 입장에서는 무조건 옵션 2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A는 옵션 2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플레이어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이어 B 입장에서 플레이어 A가 옵션 2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플레이어 B는 옵션 2라고 옵션 2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옵션 1은 6점이지만 옵션 2는 7점이니까 이것이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옵션 2를 선택하겠죠. 이번에 플레이어가 옵션 2를 선택한 상황도 고려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도 플레이어 B는 마찬가지로 옵션 2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A가 옵션 2를 선택했건 옵션 2를 선택했건 관계없이 플레이어 B는 옵션 B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A하고 플레이어 B가 서로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플레이어 A도 그렇고 플레이어 B도 그렇고 옵션 2를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넷이 이퀄리브리엄입니다. 물론 이 둘이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전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각자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선책은 이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차선책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와 B라는 두 명의 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경찰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범행을 같이 저질렀는데 그런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서 그 혐의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경찰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인 것처럼 경찰이 그들에게 자백을 권유를 하는데, 만약 A하고 B 둘 다 같이 자백을 한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같이 자백을 한다면은 그들의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둘 다 10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A는 자백을 했는데 B는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이 되는 거죠. A는 자백을 했고 B는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백을 한 A는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자백을 하지 않았던 이 B에게는 종신형이 취해집니다. 10년에 비해서 종신형은 너무도 큰 거잖아요. 이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자백을 하고 A가 자백을 하지 않았으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A도 B도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 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둘 다 1년의 형량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좋은 상황은 뭘까요?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둘이 동시에 자백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죄수 A와 B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만 있다면은 자백을 하지 않기로 아마 결심을 할 거고, 그리고 1년씩 감옥에 살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경찰들은 이 A하고 B를 서로 분리시켜 놓고 독립적으로 이들하고 면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A는 고민을 할 겁니다. 같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1년만 사고 나올 텐데 B가 자백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A가 B가 자백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백을 안 했는데 B가 자백을 해버리면은 B는 이제 풀려나는 것이고 본인은 종신형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너무도 엄청나죠?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자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건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는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가 자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A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자백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경우에도 이것이 더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수 A는 자백을 하는 것이 항상 좋게 나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죄수 B도 자백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A가 결정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이것이 됩니다. 물론 이거에 비해서 훨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전략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에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적용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서로 경쟁자들이 비협조적인 게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거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들 모델에 이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A가 이렇게 있고 플레이어 B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레이어 A는 여기 X 이쪽에 관련된 겁니다. 이쪽의 값을 선택을 하는 거고 플레이어 B는 Y쪽 이쪽의 값을 선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 값이 되고 여기는 Y 값이 되는 거죠. 이건 플레이어 A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플레이어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게 될 함수가 이건데요.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공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면이 말 한 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X 입장에서 보면 Y를 상수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형태니까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죠. Y를 상수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Y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X를 상수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X를 고정시키면 Y는 마이너스 Y제곱 형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A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습니다. 반대로 B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식에 대한 미니 맥스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X하고 Y가 0인 이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유니크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X하고 Y가 0인 이 점을 말하는데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X를 고정을 시키고 X를 고정시켰다는 말은 이 선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Y를 움직인다고 할 때 Y는 지금 옵티멀 값이 아니죠. 저희가 Y, B 입장은 그 값을 맥시마이즈 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y 값이 이쪽으로 커지면은 더 큰 값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넷이 이퀄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을 볼 때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A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X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선 위에서 Y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Y는 이제 이것을 맥시마이 시키고 싶은데 실제로는 Y 입장에선 여기가 맥시멈 값이 맞죠. 이 빨간색 선 위에서는 맥시멈 값이 맞으니까 B 입장에서는 여기 맥시멈 값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Y를 고정시킨 후에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를 고정시켰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선 위에서 지금 X 값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X는 지금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쪽에서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는 더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티마르 값이 아니므로 이것도 넷이 이퀄브름이 아니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X하고 Y가 0인 여기 원점에 있는 즉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을 볼까요? 이 점은 왜 넷이 이퀄브름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를 고정시킨 후에 Y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를 고정시키면은 이런 곡선 위로 Y가 움직이는데 Y 입장에서는 이 값이 맥시마이즈 한 값 맞잖아요? 그러니까 Y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앞티말인 거죠? 이번에는 Y를 고정시킨 후에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Y를 고정을 시킨 후에 X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X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장 작은 값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은 여기 있는 저희가 원하는 이 식을 A 입장에서 미니마이즈 시키고 B 입장에서 맥시마이즈 시킨 값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넷이 이퀄브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이 이퀄브름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겐에서의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값을 저희는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인데 여기서의 optimal 솔루션은 여기 있는 넷이 이퀄리브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가 일치할 때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정확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겐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오브젝트 펑션이 무엇인지 체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